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왜?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부모의 유형은 제가 5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 제왕적 부모. 두 번째는 지휘관 상관형 부모. 세 번째는 룸메이트형 부모. 스토킹형 부모. 다섯 번째는 헌신.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2부 시작할 건데요. 2부를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할 얘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2부를 2개로 한번 정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하나는 그 부모의 유형을 한번 5가지 유형으로 한번 나눠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운 가정을, 자, 부모라는 건 내가 자식 입장에서 원가족에 해당하는 거죠.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목적? 목표보다 목적이 더 가깝겠네요. 목적 중에 사실 이런 목적을 가지고도 배우자를 만드는 과정이 존재하므로 사실 이런 과정에서 만든 배우자를 꼭 내가 선택했다고 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은 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부모는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거리를 둘 필요는 있어요. 왜?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이 부모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사라지는 것보다는 그쵸? 거리를 둬야죠. 최선을 다해서 거리를 둘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모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모의 유형은 제가 5가지 정도로 나눠봤어요. 자, 첫 번째는 제왕적 부모. 두 번째는 지휘관 상관형 부모. 자, 세 번째는 룸메이트형 부모. 네 번째는 스토킹형 부모. 자, 5번째는 헌신, 호소인 부모. 이렇게 5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근데 헌신, 호소인 되게 웃기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가 여행 가는데 친구가 야, 너는 가방 뭐 들고 올 거냐? 이렇게 물어봤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백팩을 하나 메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제 바닷가 가서 놀 거 뭐 이런 거 준비해 갔는데 제가 가방을 하나 줬거든요. 이렇게 가로로 약간 긴 가방, 블랙 가방인데 거기 이렇게 짐을 이렇게 세워놓으면 이렇게 매면은 약간 운동선수 같은 가방 모양이 나오더라고요. 그 얘가 아, 축구선수 호소인 가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알아듣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이 표현 나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제왕적, 이거는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부모입니다. 이게 이제 자기애적 성향이 강한 것도 나중에 이제 성격에 대한 성격장애 할 때 나올 텐데,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어떤 존재를 위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를 위해. 얼마 전에 제가 다음 시간 좀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엊그저께 최근에 나온 교사한테 보낸 학부모의 문자가 있어요. 5급 교육공무원. 그게 뭐래더라? 아들에게 말할 때 왕자를 대하듯이 말해라. 이렇게 언론에서는 그 왕자를 대하듯이 말하라에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저는 그 윗 문장이 더 중요해요. 왕의 핏줄을 갖고 태어났으니에요. 이게 아빠가 보낸 건데, 왕의 핏줄을 가지고 태어났으니. 그러니까 뭐냐면 지가 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제왕적이라는 게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요즘 나쁜 남자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신여사로 나오는 사람이 대표적인 제왕적 부모상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마음에 드는 자식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혼외자가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당연히 혼외자를 사랑하긴 어렵죠. 솔직히 말해서.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혼외자가 진짜 망나니 짓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 이제 직원이 그 혼외자한테 막 이렇게 반박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이 여자가 그 직원을 막 몰아치는 거예요. 네가 어디 감히 내 아이한테 함부로 그렇게 하냐. 막. 그래서 이 아들은, 이 혼외자는 그래도 내가 분명히 밉긴 했겠지만 혼외자니까 그래도 마음속 어딘가에 일면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제왕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은 뭐냐면요. 나는 얘를 뭐 후드려 패든 뭐 학대를 하던 상관없지만 누가 내 거를 해요. 일단 나한테 소속된 사람들이 소속된 거잖아. 함부로 하는 꼴은 못 보는 거예요. 왜? 감히 내가 왕이니까. 그게 제왕적 자기애적 성격 성격장애를 가진 부모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혼돈을 많이 해요. 그래서요, 이런 막 제왕적이고 막 되게 이런 사람들이 막 가끔 보면 베풀기도 되게 잘 베풀고요. 막 기부도 되게 잘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막 아낌없이 후원도 되게 잘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니까 존경해 너희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애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제왕적 부모라는 타이틀을 보통 많이 붙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거의 대부분 아나무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이라고 내 맘대로 막 패고 뭐 연병을 떨면서 행여나 학교에서 뭐 조금이라도 뭐 선생이든 교감이든 교장이든 불편한 소리를 하면 거기 가서 칼 휘두르면서 죽여버린다고 하는 인간들이 이런 제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새끼 함부로 하고 내 새끼를 죽이든 말든 그거는 내 거니까 괜찮지만 감히 너희들이 뭔데 내 거를 함부로 해. 이게 제왕들이 아주 무서운. 근데 사람들은 자식을 너무 과잉으로 아껴서 오버액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절대 이게 분리가 돼야 돼요. 그 5급 공무원은 제왕적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도서관을 같이 이제 다들 같이 가는데 안 가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제가 뭐 교권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는데 자 선생님이 그러면 그 아이를 들쳐업고 가겠습니까? 질질 끌고 가겠습니까? 때려서 가겠습니까? 우리 때는 때려서 갔죠. 그거 못하게 하잖아. 그러니까 놓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아동학대라고 신고를 해버린 거고 전 거기도 진짜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앞뒤 보지도 않고 징계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결국 7개월 뒤에 무혐의가 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자기 집에서 했던 행동이 똑같이 투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도 우리 아이를 학대한 게 아니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근데 내가 하는 건 괜찮아. 왜? 내 새끼니까. 근데 감히 네가 뭔데 내 새끼를? 굉장히 위험해. 이거는 단순히 교권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 아이가 다른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이잖아요. 그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그 아이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은요. 징징징 되면서 그냥 가서 딴짓하고 안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교사가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달래고 설득하는데도 끝까지 안 가고 버텼다는 건 집에서 이미 그 친구는 그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안 통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선생님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이의 이상행동, 문제행동의 뿌리를 내리고 보면 거의 그 밑에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정말 버티고 싶었을 거예요. 그 제왕적 아버지 밑에서 받았던
그 부분을 학교에서는 자기는 안 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무슨 뭐 도서실을 가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기보다는 어떤 어른에 대한 반발. 그게 아이들이 보통 이 부분보다 더 쉽게 나타나는 게 선택적 함구증 이건 거예요. 친구들이랑 말 더럽게 잘해요. 막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집에 와서 막 깔깔깔 저 깜짝 놀랐어요. 이게 현관밖에서 듣는데 근데 분명히 걔가 이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딱 제가 들어가니까 입을 딱 다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에 대한 굉장히 나름의 자기 방어 기제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는 그게 안 가고 버티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떻게 자기를 못한다는 걸 아니까. 이게 이제 제왕적 부모. 굉장히 요즘에 이런 부모들도 많아요. 두 번째는 이제 지휘관 상관형 부모예요. 이건 뭐냐면 밖에 나가서는요 싫은 소리도 못하고 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는 뭐 사람 좋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집에서만 제왕적이고 싶은 거예요. 얘는 아나무인이라면 얘는 아나무인은 아니에요. 이중의 얼굴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호인, 집에서 약자. 집에서의 약자가 누구예요? 그쵸? 힘 약한 와이프. 근데 와이프가 만약에 재력이 나보다 세고 내가 와이프의 재력에 의해서 먹고 살아야 돼. 그러면 와이프는 제끼고 자식. 그래서 이 지휘관적 부모는요, 모든 가족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러죠? 시간, 그 다음에 성향, 그 다음에 스케줄을 자신이 다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아니 뭐 짜장면 짬뽕 먹는 거 하나 또 그냥 뭐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따라와! 이거예요. 요즘에 초등학교 4학년 의대 입시반?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제왕적 플러스 지휘관적 부모의 확률이 매우 높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 사실은 뭘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만큼 부모가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권력.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머리가 또라이라서 아예 그게 안 통해주면 포기라도 할 텐데 머리는 또 지능은 따라가죠. 그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스케줄에 의해서 계속 움직여지고 부모가 먹으라는 거 그건 또 안 먹는 뭐 방법도 있겠지만 내가 입에 놓고 안 삼키면 안 넘어가겠지만 부모가 짜는 스케줄을 안 따라가면 불이익이 온다는 걸 알면 그쵸? 근데 거기에 이제 기질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은 중도 이탈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아이는 그냥 그대로 쭉 성장을 하는 거겠죠.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전혀 상관없이 이런 사람들이 보통 갖는 특징들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피해의식이 많죠.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의식은 많은데 자기의 피해의식을 보완해줄 무언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스스로 할 능력도 없고 내가 스스로 바깥에서 그것을 얻어올 능력은 없으니까 그걸 가능할 수 있는 약자에게 몰아세우는 거죠. 세 번째는 룸메이트형 부모가 있어요. 이건 방임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학대예요. 학대 중에 정서적 학대도 있고 물리적인 학대도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애가 끝까지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폭력을 쓸 수도 있겠죠. 아이를 더 이기기 위해서 자기의 더 힘을 더 뭐라죠? 집약시키기 위해서 폭력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아이가 자기보다 더 힘이 세거나 기가 세면 그때는 포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 단계까지는 아동 학대의 어떤 통제와 정서적 학대
이게 강압, 이게 이제 주로 많이 깔려있는 부모라면, 이 룸메이트형은요, 방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좋은 부모, 친구 같은 부모, 이걸 얘기해요. 싫은 소리 안 해요, 아이한테.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얘기하겠는데, 하나는 저희 윗집에 새로 이제 이사를 왔어요. 근데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다 이제 저희 이제 아이랑 남편을 올려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딱 올라갔다 오고 난 다음부터는 그래도 여전히 시끄럽긴 해요. 근데 제가 뭘 느끼냐면, 아, 이제부터는 신경을 쓰는구나를 느꼈어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주말에 집에 많이 있었던 게 저희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조금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랬는데, 아, 이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안 될 것 같은데, 그날이 진짜 좀 역대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서 뭐 큰 소리 내지도 않았어요. 이래저래 저래저래 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근데 특히 그 엄마라는 사람이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면서, 근데 저하고 저희 아이가 그 윗집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느꼈었냐면, 저건 편부 가정이다, 이렇게 느꼈어요. 엄마가 없는 편부 가정입니다.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의 정황, 막 프로파일링 하면서. 떡하니 갔더니 멀쩡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엄마는 뭔 소리지? 뭘 툭 쳐다보고 있대요. 선을 이렇고 훈을 이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조치가 들어가니까, 물론 뭐 애가 안 될 순 없잖아요. 애가 안 시끄러울 순 없어요. 근데 참 느끼기에, 아, 뭔가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구나를 느껴요. 그러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 10시간을 그렇게 시끄러웠다면 요즘엔 10시간 중에 중간중간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시끄럽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개입이 들어가고 그 개입을 아이가 수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집에서 뭐 내 새끼 뭐 내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뭐 이렇게 건축물 같은 거, 이렇게 전시물 같은 거 막 위에 이렇게 애들이 막 아무도 안 올라가는데 거기 올라가서 뭐 장난치는 거 귀여워 하고 인스타 사진 찍어서 올리는 그런 부모들. 이게 뭐냐면 권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이는 분명히 내가 케어를 해야 하고 내가 지켜줘야 되고 내가 가르쳐야 될 존재예요. 그게 부모예요. 지켜준다는 거에는 무슨 뭐 딱 맞고 뭐 못 들어오게 하고가 아니라,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케어해주는 것도 지켜주는 거에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제왕적이나 지휘관적 부모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갈 수 있는 소지를 내포하고 있고요. 얘는 반사회적이진 않지만 비사회화가 돼서 사회 속에서 사실은 섞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섞이지 못하고 소속되지 못하면 어떤 감정이 들어요? 얘도 똑같이 분노하고요. 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본능 중에 하나가 소속감,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은 게 뭐예요? 부모인 거예요. 그냥 룸메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로서 가르치고 알려주고, 층간소음이라는 부분을 애가 어떻게 합니까? 야, 층간소음이란 이렇게 가르쳐 줄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뛰면, 그렇죠, 아래에 집이 있어 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설명해야 돼요. 저희 아이는요, 제가 얼마나 설명을 잘 했는지 뭐 그걸 떠나서 한 초등학교 한 2학년? 1학년 정도 되니까 살짝 까치발을 들고 다니더라고요. 특히 밤 늦은 시간에 9시 넘어서. 근데 정말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도 존재를 하지만, 정말 그 정도로 통제가 안 되는 아이들의 부모를 보면요, 부모가 아무것도 안 해요. 자, 또 하나는 엊그저께 나온 기사인데요.
이게 필리핀에서 있었던 일인데 경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둘이 죽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저렇게 알고 봤더니 11살짜리 아들이 조종석에 앉아있고요. 아빠는 옆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엊그저께. 처음에 이제 사체 수습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자, 그 경비행기를 조정하기 위해서는요, 일정 기간에 연령대가 되어야 되고요.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냥, 뭐 애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 정황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른이고 기준이 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룸메이트가 뭐예요? 그냥 같이 방 안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 누가 누구를 해. 뭘 해요? 그냥 각자 있다가 계약 끝나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게 룸메이트인 거잖아요. 거의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이건 방임이죠. 방임. 안 가르치고 안 돌보고 사회화를 안 시켜주는 것도, 밥을 안 먹여주는 것과 똑같은 방임입니다. 이것도 정서학대예요. 근데 자기네들은 그거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고,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자유를 갑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닷가도 모두 자유수행, 뭐 자율적으로 풀어놓지만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되는 안전선을 막아놓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선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인가요? 그러니까 아이를 안전선 바깥에서 죽든가 말든가? 나는 몰라. 이게 룸메이트형 부모. 자, 네 번째는 스토킹형 부모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 겁니다. 뭐 예전에 뭐 올빼미라는 영화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내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비절구절 다 쫓아다니면서, 요즘에는 인스타, 카톡, 카카오 스토리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아는 집에서는 그런 집도 있어요. 이제 뭐 여자친구는 아닌데 하여튼 뭐 친한 친구랑 이렇게 여자랑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올린 지 1분도 안 돼서 엄마한테 전화가, 걔 누구냐, 뭐 하는 애냐, 걔 마음에 안 든다, 사진 내려라. 근데 이 친구 내렸어요. 왜냐면 사귀는 애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사귀는 애는 아닌데 뭐 동아리에서 이제 뭐 어떤 같은 활동을 하게 돼서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근데 자기 솔직히 이제 엄마가 무섭다. 그래서 이 친구는 독립을 했어요. 네, 그것도 아주 멀리. 엄마가 자주 못 오게. 이게 이제 스토킹형 부모죠. 이게 이제 극단적인 게 뭐,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뭐 비밀번호니 뭐니 이런 거 그냥 다 지 맘대로 들고 들어가서 살림도 지 맘대로 바꿔놓고, 뭐 부부 생활은 언제 하냐, 뭐서부터 시작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스토킹형 부모.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헌신, 희생, 호소인 부모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버려지지 않기 위해 그 가정 내에서, 근데 자기가 그 가정 내에서 존재감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도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몸이 부서져라. 나는 내 몸이 부서지고 내 영혼이 망가지는 한이 있어도 계속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가족한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뭐냐면 그걸로 내 어떤 버려지지 않기 위한 사실은 생명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헌신이나 희생엔 대가가 없어야 된다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대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즘에 뭐 너무 많이 자식한테 내 노후까지 다 양보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내 몸 안에서 본능적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헌신을 하고 나면 보상을 원해요. 그게 나 이렇게 해서 보상해줘! 이건 아닌데, 내가 기대하는 기대치가 오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힘들어지고요. 그 힘든 걸 반드시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이게 표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내적으로 표출되는 게 뭐예요? 자살하는 거고. 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야. 외적으로 표출이 되는 건 뭐예요? 막 극단적인 폭력. 이런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헌신, 제가 뭐 호소인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 관계가 깨질까봐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것들을 굉장히 자기 어떤 숙명이라 생각하고 해요. 이게 요번에 그 악귀인가 그 드라마를 보면 그 마지막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와요. 근데 여기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둘만 남게 된 모녀 사이에서 그러면 누가 더 강하고 약자일 거야. 사실은 엄마가 보호자가 돼야 되는 거고 어린 딸이 약자가 돼야 되는데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엄마가 너무 나약한 사람이라면 이 딸이 엄마를 지켜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역전이 됐잖아요. 동등한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성인이 되고 나면.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둘 관계가 깨어지는 것에 대한 불안도가 높은 사람이 더 헌신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왜냐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모든 걸 다 버려가면서까지 헌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불안이 높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거는 이제 부모 자식 관계 이거이시긴 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역으로 자식인데 이제 원 가족한테 제가 봤을 땐 지나친 헌신이에요. 아니 뭐 헌신이라고,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고 표현 안 하잖아요. 헌신 호소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하물며 엄마 아빠 무슨 약혼 기념일까지 챙겨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왜 저래? 이랬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는 그렇게 했는데 부모는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절연을 하는, 고민을 하는데, 제가 그 순간에는 사실 빠졌어요. 그래서 뭐 정식 상담으로 의뢰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했던 그, 이해할 수 없었던 모든 행동들이 있어요. 만약에 저랑 통화를 하고 있다가, 8시가 되면 전화를 끊는데요. 그래서 그냥 급한 일이 있나 보다 하고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8시만 되면 부모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자기 친정 부모한테, 엄마한테. 그래서 야, 엄마가 뭐라고 해? 그러면 전화를 안 하면 뭐라고 한대요. 왜 전화 안 했냐고.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까지 쭉 해놓고 해요. 지금까지 쭉 해놓고 왜 안 하니?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자기 시간을 다 엄마한테 초점이 맞춰져 있던 거예요. 그게 뭐 내면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헌신에는 대가를 찾게 돼 있고요. 그 대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무조건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신의 어떤 생존,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면서 그걸 또 이렇게 그쵸? 생색을 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자, 그다음에 이제 부부가 만나는, 사실은 배우자를 만드는 내 원가족 말고 그쵸, 내 가족을 만드는 배우자를 찾는 어떤 목적의 5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정 과시를 위해 배우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 SNS를 하면서 더 그게 심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5년을 사귄 연인이랑 헤어지고 40일 만에 저 또 사랑을 시작했어. 아니야, 또는 아니야. 저 사랑을 시작했어요. 근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 근데 5년을 사귄 거 다 알고 이제 막 시작하는데 그게 썸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인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뭐냐면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어떤 애정을 뭐라 하죠?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 사랑받고 있거든? 나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의 존재거든?
왜냐면 그런 존재가 없으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애정을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구걸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애정을 구걸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애정을 구걸하는데 요즘에 그 표현 중에 전 정말 너무 극혐하는 표현이 뭐 사랑꾼? 그래서 인스타에 뭐 우리 남편이 뭐, 근데 보통 이제 여자들이 그런 걸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빈도수가. 뭐 우리 남편이 뭐 해줬어요. 뭐 우리 남편이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념일에 뭐 남편이 꽃다발하고 뭐 명품 뭐 빼고, 결혼은 둘이 해놓고 왜 남편이 아내한테만 선물을 해야 되냐고요. 그냥 같이 축하하는 거죠. 같이 좋은 데 가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든지 같이 하는 거죠. 결혼기념일이잖아. 생일은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그것들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것들을 상대한테 계속 각성시키는 것이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목적인 거예요. 내가 결혼을 하는 목적도 나 이상한 뭐 예를 들면 결혼 못할 만큼 뭐 그렇게 나는 추리하지 않아. 나 그렇게 모자라지 않아. 난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난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요즘에 우리 사랑 문제 없어. 하나는 이런 개념으로 봐요. 어떤 모 연예인이 무슨 뭐 SNS에 그게 뭐 벌써 몇 번 노출이 됐더라고요. 뭐 집밥 뭐 해갖고 뭐 이렇게 SNS에 올렸다는데 그 기자가 한다는 소리가 뭐 본인이 직접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거 올리는 사람이 지가 했다고 하지 뭐 그럼 남이 다 해줬고요. 전 사진만 찍었어요. 그러겠어요? 근데 한 번도 40평생 음식을 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40평생 음식을 해본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임신 중에 무슨 음식을 배워서 이게 살림이라는 게요. 보기에는 되게 그냥 허접대기 같아 보이지만 이게 라면 하나를 끓여도 끓여본 놈과 안 끓여본 놈의 차이가 나고요. 계란 후라이를 해도 하는 건 쉽죠. 후라이팬을 달군다, 기름을 두른다, 계란을 깬다. 그 다음에 소금을 뿌린다, 뒤집는다. 제대로 된 계란 후라이를 먹을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는요. 엄청난 경험과 실패가 작동이 돼야 계란 후라이가 하나 나오는데 아니 뭐 오늘은 뭐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봤어요. 뭐 이것도 아니고 거기에 감자 까는 거 있죠. 감자 깎는 칼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잘 까지 않으면 손도 빌 수 있고요. 시간도 감자 하나 까는데 30분 걸려요. 거기에 왜 이렇게 씨도 있잖아요. 독 들어있는 그 싹싹 감자 싹 그거 이렇게 다 노려내면서 손 안 다치게 깔려면 한 번도 안 까본 사람은요 그거 하나 까는데도 막 벌써 식은땀이 나요. 저희 아이가 치사병 출신이라서 제가 아는데 걔는 감자를 까본 적이 없어요. 집에서 지 라면밖에는 끓여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맨 처음 가서 한 게 감자 양파 까는 것부터 했는데 처음에는 감자 깎는 것도 힘들어갖고 와 그냥 뭐 죽을 똥 살 똥을 살았다고 하지만 뭐 군대니까 어떻게 하려면 해야지. 근데 이제 한 2달 지나니까 막 40kg를 앉아갖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과 그 다음에 뭐 거기에서 뭐 손도 많이 비이고 팔목도 맨날 이렇게 보호대 이렇게 차고 다녔어요. 아니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도 아니고 그것도 한 상을 차려내. 그리고 뭐 그냥 전원으로 제가 직접 한 거 맞아요. 그럴 거면 유튜브를 찍으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서 감자는 어떻게 깎는지 된장찌개 끓일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과정을 좀 보이든가. 세상에 그 사진 한 컷 올려놓고 저런 걸 왜 할까 나는. 그리고 그거를 또 그냥 올렸으면 제가 몰랐겠죠. 근데 그거를 또 광고를 해요. 홍보를 해요. 내가 직접 한 거라고. 직접 한 거 봤냐고 기자가. 그 직접 한 걸 먹어봤냐고. 근데 그게 한 상이야. 그 나는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굳이 임신을 한 와이프가 그리고 임신해서 출산해서 이제 막 아이 막 수유하면서 수유를 직접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힘든 시기거든요. 자기 입으로 밥 들어가는 것도 힘들고 머리도 못 감고 사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든 시기가 그 시기인데 뭐 남편을 위해서 뭐
집밥 항상 그것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플레이트 예쁘게 해갖고 저런 과시를 왜 할까? 근데 그게 하고 싶어서 결혼을 한 건가? 근데 그게 하고 싶어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두 번째는 이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단계를 가고 싶지만 나는 내 상황에서는 변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그 단계 못 가. 그러니까 계단이나 징검다리로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뭐 많이 나오죠. 여기 나쁜 남자에서도 그 여주인공 이름이 문재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안 나왔나 봐요. 송출이 안 됐나 봐요. 제가 2018년, 19년, 20년도에 그렇게 나쁜 남자 다시 보기 하려고 찾았는데 아니 20년 전 드라마도 다 나오는데 걔만 안 나오더라고요. 그럼 이해를 못했어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문재인이더라고요. 맨날 제인아 문재인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나왔나 봐. 그리고 지금은 도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그쵸 재벌가 며느리가 되고 싶어서 그 남자를 때려 죽어도 며느리로 그냥은 못 갈 것 같으니까 될 수가 없잖아. 내가 재벌가 딸이 될 수는 없잖아. 그러면 원가족에서 될 수 없는 걸 배우자를 통해서 계산으로 가는 거. 이거는 뭐 너무나 흔한 거고. 자, 세 번째가 아바타를 만드는 거예요. 아바타. 이게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하다가 아바타로 정리를 했는데 나는 하기 싫어. 나는 못해. 뭐 예를 들면 내 부모 나는 우리 부모랑 난 하루라도 같이 못 살아. 근데 나는 못하는데 내가 못하는 게 죄책감이 걸려. 그러니까 네가 해. 이런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 상대하기 싫어. 나는 내 아버지랑 잘 지낼 자신도 없고 막 아버지만 보면 막 화가 치밀어 올라.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해야 하기는 하겠는데 하고 싶지는 않은 걸 이렇게 분리를 시켜서 아바타를 만들어서 개를 시키는데 인간이 이렇게 복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제 대상을 와이프나 남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엄마한테 틱틱대고 내 엄마한테 진짜 막 함부로 하고 막 그러면서 내 와이프는 가서 그쵸 자식 노릇을 시키는 거죠.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까 원초적인 자기 부모 밑에서 마마보이 파파걸은 이해라도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난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네가 해. 그러니까 이거는 더 황당한 거죠.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도 따라도 죽을 맛인데 나는 그렇게 안 해, 못 해. 그러니까 네가 해는 같이 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용도로 배우자를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다 깨지긴 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는 애착 대상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제가 맨 처음에 이제 가게도 얘기했을 때 가게 안에서요. 내가 누군가하고의 애착 관계가 불완전하잖아요. 그러면 끊임없는 애착 대상을 찾아서 유랑민 생활을 합니다. 여기 한번 기웃거렸다가 여기가 먹히면 여기서 안주했다가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다음으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애정 과시형 아니면 애정 증명형 뭐 요거하고도 살짝 일맥상통하는데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자 없이는 못 살아, 남자 없이는 못 살아. 여자 없이는 못 살고 남자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요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도 이혼했어. 보통 한번 이혼하면 상처를 받으면 그냥 한동안은 좀 이렇게 텀을 두고 신중하게 아니에요. 이혼했어 소리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바로 다음. 그렇게 해서 3번, 4번 결혼하고 나중에는 뭐 남자든 여자든 이게 이제 뭐 만나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안 되면 그 애착 대상을 자식으로 넘어가고 그렇죠? 이게 계속 나의 애착 대상을 찾아서 배우자를
그 애착 대상이 하나로 보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얻고 싶었던 애착, 뭐 아니면 친구들로부터 얻고 싶었던 애착, 아니면 사회의 일원으로서 얻고 싶었던 애착들이 다 성사가 안 되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나의 애착 유목민 생활을 그냥 마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배우자를 구하는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사람을 가족으로 두면 사랑하고 지켜줄 수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노예를 구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제가 이제 엊그저께 봤던 스모킹건에 나왔던 이영학이 대표적입니다. 그거죠. 가족은 어떤 나의 이게 약간 제왕적인 것하고 이게 어느 정도는 또 이렇게 맞닥뜨려지는데, 제왕적인 것에는 뭐라 그러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잖아요. 제왕적인 것에는 나와 나의 소유물, 그게 내 와이프든 내 아이든 내 소유물, 내 부모든 너 같이 나예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예쁘거나 와이프로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와이프 이쯤 되는 사람이야 해서 명품을 사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줄 때는 아주 가족한테 그래서 아주 호화 해외여행도 같이 가는 거예요. 왜? 다 내 거니까. 그러니까 그 존재를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노예형은 그렇지 않아요. 나 따로 얘 따로예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나의 밑 닦아주려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극단적인 사례가 이영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를 데리고 결혼을 한 존재도, 이유도, 자식이 존재하는 이유도 내가 분출하고 싶은 성적 욕구, 그게 한계가 생기면 와이프를 성매매를 시켜서라도 내가 얻고, 그렇게 해서 와이프가 사라지면 자식한테 그거를 요구하고, 노예로 보는 거죠. 자식을 팔아서 후원금을 얻고. 그러니까 내가 only 나예요. only 내가 존재하기 위한 완벽한 노예. 노예가 뭐예요?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진짜 심하면 자식을 파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궁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왕적인 여자와 남자와 헌신적인 여자가 만나서 살면 또 잘 삽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서로 주고받을 게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 가족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가족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목을 키우고,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되지만, 그게 안 되고 정말 도파민이 분출이 돼서 눈에 콩깍지가 씌워서 어쩌다 보니까 아이가 생겨서 가족이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족까지 사랑하고 지켜야 된다라는 강박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고, 그 다음에 멀쩡한 가족이 와해되고, 그런 부분의 가족들 때문에 멀쩡하게 잘 유지되어 왔던 다른 가족들도 같이 와해가 되는 이런 사안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구성원을 이제는 내 가족으로 내가 재편을 해야 되느냐,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떠들었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긴 하겠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면요, 나는 혹시 어떤 부류에 속하나? 제가 그래서 자꾸 사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얻었을 때, 내가 남친 여친을 구할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했었나? 좀 돌아보라고. 그래야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가족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족의 재구성, 아주 큰 타이틀의
이제는 어떤 가족이 내 가족인가를 보는 시간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